자, 여러분, 오늘은 좀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병원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실태, 특히 온몸이 묶인 채 홀로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헤럴드 경제 기사. 제목처럼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병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흰 가운 입은 의사들,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처럼 따뜻한 장면들이 떠오르죠. 근데 오늘은 그 반대편 병원의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병원 안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본 적 있으시죠?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혹은 가족을 보러 병원에 갔을 때 그 분위기 기억나세요? 복도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 약 냄새, 그리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보통 병원은 치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치유의 공간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격리와 강박이라는 이름의 비인간적인 대우요. 이게 뭔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격리란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방에 가두는 거예요. 문이 잠긴 작은 방, 창문도 거의 없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공간이죠. 마치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서 정신병원에 갇힌 주인공이 홀로 방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강박은 더 충격적이에요. 환자의 손발을 끈이나 벨트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프고 무섭고 외로운 상황에서 몸까지 묶여서 꼼짝도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건 나는 환자한테만 집중할 겁니다. 같은 드라마 속 멋진 대사가 아니라 진짜 악몽 같은 현실이에요. 헤럴드 경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병원, 특히 정신과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예를 들어 한 환자는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이고 방에 갇혔어요. 근데 이 환자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상태가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 숨을 거뒀대요. 이게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치료일까요? 아니면 그냥 환자를 관리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죠.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인 할머니가 병원에서 묶여 있다고 해볼게요. 이 할머니가 이건 잘못됐다고 외칠 힘도 방법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잠깐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그냥 몰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관행이라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격리와 강박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거나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정당한 이유일까요? 예를 들어 한 환자가 불안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보세요. 그럼 병원에서는 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묶거나 가둬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아이가 교실에서 떠들었다고 독방에 가두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터무니없죠.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기사에 나온 또 다른 이야기인데 한 젊은 환자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어요. 이 환자는 처음엔 멀쩡히 대화도 하고 치료에 협조적이었대요. 근데 병원에서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약을 과다 투여하고 격리실에 넣어놨대요. 그러다 몇 달 뒤 이 환자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렸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이 연기한 캐릭터를 떠올려 보세요. 정신질환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병원들은 그 기본적인 존엄마저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병원이면 사람을 낫게 해야 하는 곳 아닌가? 맞아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쁜 병원 때문만은 아니에요.
병원 내부의 시스템, 돈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까지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퍼즐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과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인력이 엄청 부족해요. 한 간호사가 30명 환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치킨집에서 혼자 30명. 손님의 주문을 받고 튀기고 서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병원은 쉽게 관리하려고 격리나 강박 같은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또 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정신과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빨리 낫게 해서 퇴원시키는 것보다 계속 입원 상태로 두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이득인 거예요. 이건 마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켰는데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라고 부추기는 꼴이에요. 병원 입장에선 환자인 듯 수익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편견도 큰 몫을 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험하다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편견 때문에 병원에서도 환자를 사람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 킬미 힐미에서 지성이 연기한 다중인격 캐릭터 기억나시죠? 그 캐릭터는 복잡하지만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웠잖아요. 근데 현실에선 그런 사람들을 위험하다고만 보고 묻고 가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법과 제도도 한몫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신보건법은 격리와 강박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환자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이 조건이 너무 느슨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환자가 조금만 소리를 지르거나 불안해해도 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격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친구가 기분 나빠서 목소리 높였다고 바로 방에서 쫓아내는 것과 비슷해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런 행위를 감독하거나 처벌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병원이 마음대로 해도 걸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단순히 병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의료, 정치, 심지어 돈벌이까지 어떻게 바뀔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실태가 계속 보도되면 사람들이 병원을 불신하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연애하다가 배신당한 기분과 비슷해요. 내가 믿었던 병원이 이렇게 날 대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이 문제를 알게 된 우리, 그리고 여러분 같은 구독자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외치면 정부가 법을 바꾸거나 병원을 더 엄격히 감독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마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학부모들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고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도 국민으로서 더 나은 의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유들까지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다음엔 이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고 미래를 예측해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병원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실태, 특히 격리와 강박의 현실을 함께 살펴봤죠. 가슴이 좀 답답해지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을 거고요. 맞아요. 이 문제는 그냥 몇몇 나쁜 병원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엔 복잡한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마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온 병원이 머리를 맞대는 것처럼 이 문제도 여러 층위를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묻고 가두는 일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병원 시스템, 돈, 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걸 마치 치킨 한 마리를 먹기 위해 뼈와 살을 분리하듯이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부터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현실이었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력 부족이에요. 여러분, 병원, 특히 정신과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엔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환자를 돌봐야 하죠. 근데 현실은 이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한 간호사가 20-30명 환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치킨집에서 혼자 30명, 손님의 주문을 받고 치킨을 튀기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상상이 가시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병원 직원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의사들이 환자와 따뜻하게 대화하고 하나하나 신경 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소리를 질러도 일일이 달래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관리하려고 격리실에 넣거나 손발을 묶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 50명을 혼자 관리하면서 떠드는 아이를 복도에 세워놓는 것과 비슷해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인 거죠. 이 인력 부족 문제는 특히 정신과 병원에서 심각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때로는 대화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교감 대신 약물이나 격리로 문제를 덮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마치 배고픈 아이한테 밥을 주기 대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돈이에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정신과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특히 장기 입원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자가 빨리 나아서 퇴원하면 병원은 돈을 덜 벌지만 환자가 오래 입원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건 마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킨 손님이 하루 종일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카페 입장에선 계속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일부 병원은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낫게 하기보다는 그냥 관리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자가 격리실에 있거나 손발이 묶여 있으면 병원 입장에선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간호사가 일일이 환자를 돌볼 필요도 없고 사고가 날 위험도 줄어드니까요. 이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꼼꼼히 만들기보다 대충 포장해서 빨리 팔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병원 입장에선 효율적이지만 환자 입장에선 비극인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돈벌이 구조가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병원에 장기 입원을 부추기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병원의 입원비를 비교적 잘 지원해 주거든요. 이건 좋은 점도 있지만 병원이 환자를 오래 붙잡아두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건 마치 마트에서 1+1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게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병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법과 제도예요. 한국의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은 격리와 강박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요. 물론 환자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조건이 너무 느슨하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자가 조금만 소리를 지르거나 불안해해도 병원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격리실에 넣거나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이건 마치 친구가 기분 나빠서 목소리 높였다고 바로 방에서 쫓아내는 것과 비슷해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런 행위를 감독하거나 처벌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이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했어도 이를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잘못 혼냈는데 그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병원이 우린 안전을 위해서 한 거야라고 주장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느슨한 제도 때문에 병원들이 격리와 강박을 관행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인 어르신이 계속 침대에 묶여 있었대요. 이유가 뭐였냐면 밤에 돌아다니다가 넘어질까봐였다고요. 근데 이 어르신 묶여있는 동안 근육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셨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친 거잖아요.
근데 병원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버텼대요. 이런 사례를 보면 법이 얼마나 느슨한지, 그리고 그게 환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에요. 우리 사회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험하다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편견이 깊게 뿌리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주변에서 그 사람 좀 조심해야 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건 마치 드라마 킬미 힐미에서 지성이 연기한 다중인격 캐릭터를 처음엔 다들 무서워했던 것과 비슷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캐릭터는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면이 많았잖아요. 이런 편견은 병원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사람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문제나 위험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환자가 불안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보세요. 이 환자가 왜 불안한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격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이가 울고불고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방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이 편견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 좀 이상해라는 뉘앙스를 풍기곤 하죠. 이건 마치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 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인식이 쌓이고 쌓여서 병원에서도 환자를 사람이 아니라 문제로 대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 이유는 병원 문화예요. 격리와 강박은 일부 병원에서 마치 관행처럼 자리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병원 직원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별 고민 없이 격리나 강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 입사한 간호사가 왜 이 환자를 묶어요? 라고 물으면 선배가 여기선 다 이렇게 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건 마치 회사에서 우린 야근이 당연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잘못된 관행이 그냥 뿌리내린 거죠. 이런 문화는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 병원 직원들은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거나 시도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길로 출근하는 것과 비슷해요. 다른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익숙한 길을 벗어나기가 귀찮은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로 격리와 강박이라는 익숙한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 5가지를 쭉 살펴봤어요. 인력 부족, 돈 문제, 느슨한 법과 제도, 사회적 편견, 그리고 병원 문화까지. 이 모든 게 얽히면서 환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다음엔 이 문제들이 의료, 정치, 돈벌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해 볼게요. 마치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병원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격리와 강박의 실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유들을 쭉 살펴봤어요. 인력 부족, 돈 문제, 느슨한 법, 사회적 편견, 병원 문화까지 이 모든 게 얽히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문제 그냥 병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정치, 심지어 돈벌이 트렌드까지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마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한 명의 환자가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요. 이 문제는 단순히 병원이 잘못했네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지면 잔물결이 점점 커지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지, 정치판은 어떻게 요동칠지, 그리고 돈벌이 트렌드는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씩 예측해 볼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의료의 미래를 살펴볼게요. 앞으로 의료는 2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커요. 하나는 기술 중심의 의료,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의료예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술 중심 의료는 AI와 로봇이 환자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NAVER가 HyperCLOVAX라는 AI를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죠. 이런 AI가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환자는 격리해야 하나, 강박해야 하나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드라마 웨스트월드에서 로봇들이 인간을 관리하는 것처럼 엄청 효율적이고 빠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AI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잘하지만 공감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환자가 불안해서 소리를 지를 때 AI는 위험도 80%라고 숫자만 뱉을 뿐 그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순 없죠.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의사들이 환자와 눈 맞추며 위로해주는 장면, AI는 절대 못 따라 하거든요. 반면 인간 중심 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격리나 강박 같은 비인간적인 방식 대신 환자와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정신질환 환자가 불안해할 때 간호사가 옆에 앉아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이 상대방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과 비슷해요. 근데 이 방식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간호사를 더 뽑아야 하고 직원 교육도 해야 하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느 쪽이 더 커질까요? 이건 정부와 병원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렸어요. 만약 돈 아끼자 하면서 AI와 로봇에만 올인한다면 병원은 점점 더 차갑고 기계적인 공간이 될 거예요. 환자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로 취급될 거고요. 반대로 인간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에 투자한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따뜻한 병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카페를 갈 때 싸고 빠른 프랜차이즈를 갈지 바리스타가 정성껏 커피 내려주는 작은 카페를 갈지 선택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병원을 원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다음은 정치예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병원에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화낼 거잖아요. 이 화난 목소리가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압박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이나 의료 인력 충원 같은 법안이 뜨겁게 논의될 가능성이 커요. 이건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생존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이거 하면 표 얻을까 잃을까 계산기를 두드릴 거예요. 만약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SNS에서 해시태그 병원 개혁 해시태그가 트렌딩 된다면 정부는 병원 감독을 강화하고 격리 강박을 줄이는 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병원이 격리나 강박을 할 때마다 반드시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을 바꿀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식당에서 위생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병원 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병원들은 우린 돈이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하면서 법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로비할 거예요. 이건 마치 대기업이 세금 깎아달라고 정부에 압박 넣는 것과 같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선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국민들 표는 얻고 싶지만 병원 업계와의 관계도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병원이 환자를 위한 공간이 될지 돈벌이 기계로 남을지가 결정될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법이 강화되고 병원 감독이 철저해진다면 환자 인권이 더 보호될 거예요. 반대로 로비에 밀려서 법이 흐지부지 된다면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될 거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동네 놀이터를 새로 만들지 그냥 방치할지 투표하는 것과 비슷해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돈벌이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기업들은 윤리를 무시하면 돈을 벌기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 소비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큰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만약 이 기업들이 병원과 협력해서 AI로 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AI가 격리나 강박을 정당화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SNS에서 해시태그 네이버 보이콧, 해시태그 카카오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딩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옷 브랜드가 아동 노동으로 옷을 만든 게 밝혀지면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해요. 반대로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병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커뮤니티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뜰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친환경 제품이 요즘 대세인 것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착한 기업을 찾고 그 기업에 돈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세대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대나무 빨대를 사는 식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하잖아요. 헬스케어에서도 똑같이 윤리적인 병원이나 인간적인 기술에 돈이 몰릴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트업이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 앱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이 앱은 환자가 격리되거나 묶이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원의 부담도 줄여줄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젊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기업들이 성공하면 헬스케어 시장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일 큰 건 신뢰예요. 지금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병원을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연애하다가 배신당한 기분과 비슷해요. 내가 믿었던 병원이 이렇게 날 대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특히 정신과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기 괜찮을까? 하면서 불안해질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병원이 변화를 만든다면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병원에 인증 마크를 주거나 그런 병원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맛집에 미슐랭 스타를 주는 것처럼 좋은 병원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병원은 더 투명해지고 환자들은 더 존중받을 거예요. 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꿀 거예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라는 공감이 커질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도 이 문제를 계기로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병원의 격리와 강박 문제가 앞으로 의료, 정치, 돈벌이,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봤어요. 기술과 인간성의 갈림길, 정치적 싸움, 새로운 돈벌이 트렌드,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와 희망까지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뒤흔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그냥 미래 얘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행동해 볼까요? 지금까지 병원의 충격적인 격리와 강박 실태, 그 이유들,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의료, 정치, 돈벌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쭉 살펴봤어요.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 문제는 그냥 심각하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든 이런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친구들이 서로 돕듯이 우리도 함께 움직여서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뉴스 기사로만 남겨두지 말고 우리 손으로 변화를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병원이 격리와 강박의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해요. 이건 마치 동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웃들이 모여서 청소하는 것과 비슷해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다 같이 하면 금방 바뀌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들이에요. 첫 번째 행동은 관심 갖기예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정신과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실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럴드 경제 기사 같은 뉴스를 읽거나 SNS에서 관련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이건 마치 새로 나온 맛집 리뷰를 찾아보는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왜 관심이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모르면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학부모들이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알게 되면서 변화를 요구했잖아요. 우리도 병원의 문제를 알게 되면 이건 좀 고쳐야겠는데 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SNS에서 해시태그 환자 인권 같은 해시태그로 최신 소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목소리 내기예요. 우리가 아는 걸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아무 소용없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나 병원에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신보건법 개정이나 병원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급식이 맛없을 때 학생들이 단체로 건의서를 내는 것과 비슷해요. 한 명의 목소리는 작아도 수백, 수천 명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또 SNS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해시태그 병원 개혁, 해시태그 환자 인권 같은 해시태그로 이 문제를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를 묶는 게 아직도 관행이라니 이거 바꿔야 하지 않나요? 같은 글을 올려보세요. 이건 마치 맛있는 카페 발견했을 때 인스타에 올리는 것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로워들이 리트윗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만 하지 말고 해결책도 같이 제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 인력을 더 뽑아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게 해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넣는 거죠. 이건 마치 식당에서 이 메뉴 너무 짜요라고만 말하는 대신 소금을 좀 줄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구체적인 제안이 정책을 바꾸는데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윤리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병원을 선택할 때 환자를 존중하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면 그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리뷰를 찾아보고 직접 물어보세요. 격리나 강박을 자주 하나요? 환자 인권 교육은 하나요? 같은 질문이요. 이건 마치 옷 살 때 이 브랜드가 친환경이에요? 하고 확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선택이 병원을 바꾸는 힘이 되거든요. 또 좋은 병원을 응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환자 인권을 중시하는 병원을 SNS에 소개하거나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맛있는 빵집을 발견했을 때 여기 진짜 좋아 하면서 소문내는 것과 같아요. 좋은 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받고 수익을 내면 다른 병원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네 하고 따라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건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지원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자 인권을 위해 싸우는 시민단체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기부라고 해서 거창한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 값 5,000원, 1만 원이라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건 마치 동네 도서관에 책 한 권 기부하는 것처럼 작은 도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또 윤리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 앱이나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그 앱을 써보거나 SNS에서 홍보해주세요. 이건 마치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젊은 창업가들이 꿈을 키우는 걸 응원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밀어주면 헬스케어 시장이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은 배우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나 치매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이건 의학책을 파고들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쉽게 설명한 콘텐츠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같은 주제로 짧은 영상을 찾아보는 거죠. 이건 마치 요리 레시피를 유튜브로 배우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배우는 게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정신질환이나 치매에 대해 더 알면 편견이 줄어들고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라마 킬미 힐미에서 지성이 연기한 다중인격 캐릭터를 보면서 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인간적일 수 있구나 하고 공감했잖아요. 이런 공감이 쌓이면 우리 사회가 환자를 위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런 인식이 퍼지면 격리나 강박 같은 관행이 줄어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 행동을 살펴봤어요. 관심 갖기, 목소리 내기, 윤리적인 선택, 지원하기, 배우기. 이 모든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친구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마치 새해 다짐으로 운동 시작하자 했을 때 일단 운동화 끈 묶는 것과 비슷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구독자들, 그리고 이 문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병원은 분명 바뀔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도우면서 위기를 이겨내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도 서로 손잡고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상상해 볼게요. 병원이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한 발짝 내디뎌 볼까요? 여기까지 병원의 충격적인 격리와 강박 실태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 미래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쭉 함께 살펴봤어요. 가슴이 좀 무겁기도 했지만 희망도 함께 찾았죠? 이 문제는 그냥 뉴스 헤드라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마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환자와 의사가 서로 손잡고 위기를 이겨내듯이 우리도 함께 힘을 모으면 병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그려볼게요. 친구랑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기분으로 구독자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결말을 느낄 수 있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 어땠나요? 병원의 어두운 현실부터 그 뒤에 숨은 이유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까지 정말 많은 걸 함께 나눴어요. 처음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충격받았을 수도 있고 중간엔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을 거라 믿어요. 그 씨앗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면 병원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죠. 병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들이 환자와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장면이 떠올라요. 환자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 간호사가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가족들이 병실에서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그 드라마와 좀 달라요. 격리실에 갇히고 손발이 묶인 채 외롭게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마저 언제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좋은 병원을 선택하고 지원하고 배우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병원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이건 마치 동네 놀이터가 낡고 위험했는데 이웃들이 모여서 새 단장을 해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도 병원을 그런 웃음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병원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격리실 대신 따뜻한 상담실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침대에 묶여 있지 않고 간병인과 함께 산책하며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하며 미소를 건네는 모습이요. 이건 마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이 상대방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장면처럼 사람 냄새 나는 병원이에요. 이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친구한테 야,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 우리 같이 관심 가져볼까?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SNS에 이 문제를 공유하거나 환자 인권을 위해 싸우는 단체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기부해 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 팁을 남기며 여기 너무 좋아요 하는 마음과 비슷해요.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언젠가 병원에 갈지도 모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집을 꾸밀 때 그냥 예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병원도 그래야 해요.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약속해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겠다고요. 예를 들어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친구랑 이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병원을 바꾸는데 힘을 보탤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건 마치 새해 다짐으로 올해는 건강해질 거야 하고 운동화 끈 묶는 것과 비슷해요. 첫걸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병원은 기계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죠. 환자도 의사도 간호사도 우리 모두 사람이고 사람답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드라마 킬미 힐미에서 지성이 연기한 캐릭터가 결국 사랑과 공감을 통해 치유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공감으로 병원을 바꿀 수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사람으로 대우받는 병원을 꿈꾸면서요. 자, 그럼 오늘의 긴 여정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런 병원을 만들고 싶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볼게요 같은 이야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서 더 따뜻한 이야기 나눠요. 병원이 슬기로운 병원 생활처럼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내보자고요.